1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말 그러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입한 게 남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선입선출법입니다.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는 거는 최근에 게 남겠죠. 그래서 정답 1번. 그 다음에 현재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 이것도 선입선출법입니다. 왜냐면 팔리기는 지금 팔리는데 물건은 옛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선입선출법. 세 번째,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당기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그래서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이 크고 나머지는 선입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선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시면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1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되면은 유동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에 대한 내용은 비유동부채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존의 차입 약정. 그래서 기존의 차입 약정이라는 게 이제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이제 몇 년을 초과했었죠? 1년 넘었었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갚기는 갚을 건데 몇 년 이후에 갚을 거래요? 의도가 1년 이후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말을 되게 이상하게 잘 써놨어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찍으신 분들은 그냥 찍은 거예요. 3번하고 4번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매번 말씀드리는데 매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종류 물어보면 여기 가서 하라 그랬잖아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 자본잉여금 있잖아요. 그럼 거기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있잖아요. 기타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4번에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있죠. 그 다음에 미처분은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류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오셔서 컨트롤 F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종류를 찾으시던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건 좀 말을 좀 이상하게 내갖고 그때도 조금 말은 있긴 있었는데 2번으로밖에 인정을 안 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 가서 컨트롤 F 1번에 상품 있죠? 그러면 상품 밑에다가 146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대여금 있죠. 단기대여금 밑에 114번.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밑에 어디 갔냐 임차보증금 232번. 그 다음에 선납세금 밑에 136번.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이거 나오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나오면 요걸로 찾으세요. 컨트롤 뭐야? F. 그 다음에 번호가 낮은 건 먼저, 번호가 큰 건 나중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답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따르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푸세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풀려면 계정 과목을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사채. 우리 사채 외울 때 두 가지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채는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할 때 유효 이자율법 쓴다 그랬죠. 그래서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 그래서 1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면 할증 발행된다. 이거 말장난이에요. 액면 이자율이 높아야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다면 할인 발행된다.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시장 이자율이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라고요? 액면.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3번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할인이라는 건 싸게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싸게 발행하면 똑같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액면 이자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 3번이 아니니까 4번이라고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근히 말장난에 약해요. 그 다음에 5번 이건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거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2020년에 한국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공사 계약금은 1,000만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22년까지 한국의 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건축이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진행 기준.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2022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은 얼마일까? 근데 이 문제는 한두 번만 풀어보시고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에 나와도 못 풀어요. 왜냐면 없어요. 문제 자체가. 이거 내신 분은 저희 시험을 되게 어려운 시험으로 착각하고 내신 거예요. 원래 이런 시험은 저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자 돌림 나오는 거. 뭐 회계사, 세무사 그쪽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21년도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몇 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2021년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2021년도에 거기 보시면은 저기 당기 발생 공사 원가가 얼마 있죠? 다 하면 그 전에 100만원하고 얼마 있었어요? 500 있었죠. 그래서 얼마 들어갔죠? 현재 600 들어갔어요. 얼마요? 600. 그 다음에 거기 요건 2021년도 거예요. 2021년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기 잠시만요. 600이고 600 맞고, 그 다음에 600에서 100. 그 다음에 거기 2020년도 거 보시면 지금까지 추가 소요 추정 원가라고 있으시죠? 그게 100만원에 총 얼마 들어갔어요? 650 들어갔죠. 그래서 2020년도에 총 얼마 들어갔어요? 750만원 들어갔습니다. 얼마 들어갔어요? 750. 그래서 600만원을 750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80% 나와요. 몇 프로 나온다고요? 80%.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총 몇 프로만큼 일했냐면 80%만큼 일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에다가 80% 곱하시면은 지금까지 얼마 수익이 난 거냐면은 800만원 수익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된 거는 몇 년도 거 구해야 되죠? 2022년도 거 구해야 되죠. 그래서 1,000만원에서 800 빼서 얼마가 돼요? 200이 되는데,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연습할 시간에 원가액이나 정확하게 외우고 나서 다른 거 하세요. 지금 원가액에도 못 외운 상태에서 딴 거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면 지금 5개 풀었죠. 재무액의 목표가 3개거든요. 풀든 찍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어떤 분 보면 이거 열심히 해요. 이거 나올 확률 1%예요. 근데 6번부터 보실래요? 원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사용 목적. 요거는 배운 적은 없습니다. 일단 거기 1번 보시면 원가 계산 시점. 우리 실제 원가하고 예정 원가하고 구해요, 안 구해요?
부하죠. 그래서 이게 과대배부하고 무슨 배부예요? 과소배부예요.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직접 원가하고 무슨 원가로 나누죠? 간접 원가로 나누죠? 그 다음에 3번에 우리 변동비하고 고정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몇 번이요? 4번. 근데 6번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세요. 왜 그러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간원가. 이게 4번인 이유가 뭐냐면 기간원가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판관비는 원가 얘기하고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배부 기준 나오면 무슨 관계라 그랬죠? 배부 기준. 무슨 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건 한 번도 얘기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거는 2개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나머지 잘 안 되는 거 풀어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는 각자 도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부터는 누가 더 열심히 하냐, 누가 덜 하냐 싸움이지 딴 거 없어요. 이제 시험 딱 3주 남았잖아요. 요번 주 포함해서. 이제부터는 본인 하기 나름이지 제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매번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이런 것만 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건 원가 얘기예요. 원가 얘기에서 5개에서 5개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재무 얘기하고 소득세, 부가세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이건 이제 좀 맞춰야죠. 우리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래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완이 400개, 말이 100개에 몇 프로요? 20%. 그 다음에 초가 150개에 몇 프로요? 40%. 그러면 360 나오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가공원가.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무비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고정이 70. 그 다음에 변동이 직접 노무원가의 8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에 몇 프로요? 80%. 그러면 얼마 나와요? 250. 3번.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좀 어렵습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단계배부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원 먼저 배부. 그리고 앞에 보세요.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해야 됩니다. 5번은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잘 내요.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3가지 있었죠.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있었는데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거기 순서 정해줬잖아요. 뭐부터 배부하래요? 지원부터 배부하라고 거기 적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원이 어디 갔냐? 지원이 현재 83만원이 있어요. 얼마가 있어요? 83만원. 그 다음에 거기 비율 보시면 50%, 40%, 10%죠? 그래서 83만원에 50%면은 41만 5천원이 A1.
그 다음에 83만원 곱하기 40%면은 처음 나눌 때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단계는. 그래서 83만원 곱하기 40% 하면 33만 2천원. 요게 A2. 그 다음에 83만원 곱하기 10% 하면은 83,000원. 요게 어디요? 지원. 그 다음에 이제 G2 푸셔야 돼요. G2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68만원. 그 다음에 좀 전에 받은 거 더해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는 30대, 20대, 50인데 50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76만 3천원. 요거 두 개 더한 게 배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 20대, 50이니까 50분의 30. 그 뒤에 있는 보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배부할 때. 그래서 76만 3천원 나누기 50 곱하기 30 해서 45만 7,800원. 어디 갔어? A1. 그 다음에 68만원 더하기 83,000원 곱하기 50분의 20. 나누기 50 곱하기 20 해서 30만 5,200원.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처음에는 다 배부해주고 그 다음에 배부할 때는 제조만 배부해주는 거, 요거를 단계 배부법이라고 하는데 꼭 요거는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환급. 정답은 2번입니다.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 환급하고 그 다음에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며칠이요? 30일. 조기는 15일. 그래서 조기 환급 받으시려면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에 투자하셨을 때, 이때는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의 특징은 매월도 가능하고 2달에 한 번도 가능하고 3달에 한 번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그래서 매달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3달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15일. 그래서 날짜 같은 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2번 근로소득세.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맞추셔야 됩니다. 회사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는 게 근로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맞고 상여가 보너스입니다. 상여금. 그 다음에 3번에 퇴직소득이 아닌 거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직장회식비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회식 자주 했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내요?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회식 시켜주면 비용에서 빼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근로소득은 안 냅니다. 회식비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간이과세.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7월 1일 이후. 이거 일부러 낸 건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7월 1일 이후로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찍으라고 주는 문제긴 해요. 일단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세요.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8천만원.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800만원 미만이면 뭐 면제요? 납부 면제. 그래서 1번에 8천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1번하고 2번 찍으신 분들은 저거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숙지하시고,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2022년 7월 1일 이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하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인적 공제. 그래서 인적 공제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하고 뭐요? 소득. 그래서 우리 소득세가 인적 공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소득이 있냐 없냐, 요게 일단 기본적인 인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 합하여 판단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종합소득의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천만원은 한부모가 아니고 저기에요. 부녀자 공제. 3천만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부녀자 공제가 3천만원 이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부녀자 공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래서 금액 제한 있는 건 부녀자 공제지 거기에 있는 그 한부모 공제 아니에요. 한부모 공제는 다 됩니다. 돈을 얼마 벌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요즘 한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부모 공제는 금액하고 상관없다. 왜냐면 남자도 받고 여자도 다 받기 때문에. 근데 부녀자 공제는 이제 말이 많았었던 게 뭐였냐면 일단 여자분들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었던 거예요. 딴 거에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에서 문제가 터졌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대부분 여자분이 잘 버시면 남자분들도 어떻죠? 잘 벌 확률이 높죠. 네. 한쪽만 잘 버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가 잘 벌면 여자도 잘 벌고 여자가 잘 벌면 남자도 잘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잘 사는 사람들 세금 빼주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금액 제한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금액 제한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법 자체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부자인 사람한테 혜택이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그러니까 월급이 적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양쪽 다 혜택이 갈 줄 알았는데 부자들 쪽에 좀 더 혜택이 컸었던 거죠. 그래서 말이 나와서 여기 3천만 원으로 제한 건 거는 부녀자 공제예요. 한부모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형제자매 배우자는 안 돼요. 형제자매는 되는데. 그래서 특이하게 요것만 됩니다.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자녀예요. 자녀가 장애인이면서 직계 비속에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가능해요. 장애인인 경우 가능. 요거 빼놓고는 배우자는 내 배우자 빼놓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배우자하고 형제자매 배우자는 원래 안 되는데 자녀의 배우자가 특이 케이스로 양쪽 다 장애인이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자녀도 장애인, 그 다음에 그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면은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거 빼놓고는 배우자는 내 배우자하고 부모님 빼놓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양기간은 상관은 없습니다. 월할 공제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입양을 했어. 근데 입양을 12월 달에 했어. 그래도 똑같이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월할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이론은 딴 거 없어요. 많이 보고 자주 보고 하는 수밖에. 왜냐면 이론은 그날에 운이 좀 있어야 돼요. 100% 본인 실력으로 개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한 5개에서 8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원래 평균이 그래요. 평균이 한번 나중에 쭉 푸신 다음에 평균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7개에서 8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7개에서 8개 맞으면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10개는 넘어야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첫 번째 내국신용장. 우리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로컬 뭐요? LC,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 그래서 내국신용장은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왜 발행 안 하냐면 수출이라는 게 외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 회사는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의 부동산 임대 용역은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주. 간주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죠. 그래서 간주하고 의제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주는 가짜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견본품 있죠? 네, 견본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안 냅니다. 왜 안 내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견본품 보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견본품 보고 그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2500하고 1200.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십시오. 평균적으로 3개에서 5개는 찍을 거예요. 뭐 심하신 분은 그거보다 더 많이 찍기도 하겠지만, 근데 몇 개를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찍기 운이 좀 있어야 됩니다. 100% 다 본인 실력으로 붙겠다, 이거는 좀 오바예요. 그렇게 해서 붙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날 좀 운도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79페이지 보시면 일반 전표 있어요. 10시 2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분계 적으시고 입력까지 하세요.